41분이 되었고요. 60분이 들어오셔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소리가 다 괜찮은 것으로 체크가 되어서 시작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임진왜란의 파도를 막은 둔 이순 시인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유산 해설사 이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역사 토크에 들어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투어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강의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작년에는 한국사 강의를 온라인으로 오래 진행을 하다가 올해 2023년도에는 가이드 라이브와 함께 경복궁, 종묘, 국립중앙박물관 오프라인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종묘를 진행을 했고 다음 달에 고궁박물관 투어를 앞서서 재정비 기간인 12월에 온라인 투어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 온라인 투어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거리상이나 일정 때문에 온라인 투어를 오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나 뵙고 싶어서 제가 여름부터 요청을 받았었는데 투어 때문에 진행을 못하다가 12월에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디어 이순신의 3대 해전인 마지막 완결편인 노량이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네, 아이랑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욕 안 할게요. 네. 개봉을 했는데 어제 저는 개봉하자마자 오픈런으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각각의 테마들이 다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크게 승리를 했던 3대 해전에 대해서 다룬 영화들이고요. 그것의 완결판이 어제 노량이 개봉을 했습니다. 보시면 각각 다 배우가 달라요. 나이대도 다르고 풍기는 그런 이미지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원래 전쟁의 시기상은 한산, 명량, 노량 이렇게 됐는데 만들어진 시기는 명량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한산보다 CG가 조금 약해요. 하지만 각각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산은 굉장히 정교한 하객진에 대한 전술에 집중을 했고요. 명량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낸 투혼의 내면에 깊숙이 집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완결편인 노량은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한 건데 그 중에서도 국제전쟁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도 함께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노량은 완결판이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호흡이 길기 때문에 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 듣고 가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틸컷과 함께 임진왜란에 대한 상황과 전개 상황, 그리고 각 해전에 대한 전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얹어서 역사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영변하셨죠. 이순신 장군은 사실 고난의 시대를 살다 가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들을 우리는 찬찬히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사실 임진왜란 발발은 1592년부터 93년이 가장 피크인 초기를 지냈고요. 마지막에 일본이 정유년에 다시 난을 일으킨 것이 정유재란 97년부터 98년까지의 마지막 1년, 그리고 중간에 회수로 5년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모두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모두 합쳐서 임진왜란이라고는 하지만 초반과 말 후반부에 강력한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 중간은 모두 다 외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교의 협상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파도를 막은 것도 이순신, 종결을 한 것도 이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3대 해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주도 면밀했고 계획적이고 완벽했던 계획을 갖고 싸우던 전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진왜란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흐름을 중심으로 볼게
보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임진왜란은 사실상 국제전쟁이었어요. 국제전쟁이란 말은 무엇이냐? 단순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중일이 모두 투입이 돼서 국제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었고요. 명나라에서부터 다른 외국의 용병까지 투입이 돼서 있던 기록들도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동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국제전쟁의 시작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당사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두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임진왜란은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딱 갈라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삼국 이외에도 조선 사회를 모두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기 이전에 센코쿠 시대라고 해서 전국 시대, 각 지방의 호족들이 힘을 키워서 각자의 내란으로 정신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100년을 보냈습니다. 그 100년 동안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강력한 권력으로 휘어잡아서 통일한 것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보시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모든 것을 통폐합을 하면서 강력한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을 시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들을 진행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토지 조사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하거나 새롭게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토지 조사를 해요. 내가 지배할 이 땅에 얼마나 땅을 갖고 있고, 인구 조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얘네를 땅도 나눠주고 거기에 내 사람들 꼽아서 인구들을 징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려 태조왕건이 가장 먼저 한 게 지방의 호족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통폐합하려고 좀 더 평화적인 방법을 써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땅 조사부터 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토지 조사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농민의 무기를 몰수해요. 왜냐하면 내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힘을 키우게 되면 누구든지 신분이 뒤바뀌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을 방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무기를 몰수해서 신분의 이동을 막아요. 그래서 너는 농민, 너는 군인, 너는 누구 이렇게 신분을 딱 고정시켜서 자신이 관리하기 쉽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경제도 발전시키고 통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다라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불만도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지방 호족들을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표출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다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걱정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외 진출을 추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토 정복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로 국제적으로 가서 땅을 빼앗아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관심을 집중을 밖으로 내내고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경제 활동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야심차게 야욕을 얹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 다음에 자, 국제적으로 이제 나갈 거야 라는 야욕을 생각한 이후에 추진한 게 있어요. 먼저 임진왜란은 조선을 정벌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일본은 조선과 힘을 합쳐서 명을 쳐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조선 말고 더 큰 명나라로 진출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선에게 너 우리 도와 라고 했는데 조선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조선이 침략을 하게 된 거예요. 조선을 먼저 접수하고 명나라로 가야지. 왜냐? 조선은 브릿지 역할하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섬나라죠. 그래서 명으로 가기 위해선 조선을 자신의 근거지로 만들기에 너무 좋았어요. 자신이 여기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기지로 만들어서 대비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은 강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예요.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삼면이 바다고 땅도 비옥해. 그래서 탐내는 나라들가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조선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명나라는 어땠냐면 만락제가 황제로 있을 때였는데, 자, 위로는 북원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고,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이 북쪽에는 여진동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까지 조선을 접수해서 명나라를 위협하게 되면 주변이 다 적국으로 둘러싸입니다. 그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은 사실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는 아니지만 도와는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나중에 조선을 도와서 조명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임진왜란입니다. 제가 국제전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중일의 모든 전쟁이 집중이 되기도 했지만 기록상에서 이렇게 그림에서 외국인이 나타나는 그림이 나타나요. 자, 이 그림은 되게 특이한 이름이죠. 천조장사전 별도라는 그림인데, 명나라의 장군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김대현한테 남긴 그림이에요. 이거 너 줄게 하면서 준 건데, 여기서 나타난 그림에서 희한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실까요? 그림 잘? 뭔가 외국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빨갛고 피부도 까매요. 자, 이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쵸? 돌아가는데 왜 이런 사람이 있지? 라고 보면 이 사람은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 노예를 용병으로 보냈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명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의 용병으로 온 아프리카 노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는 원숭이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원숭이가 뭘 싸워? 라고 하는데, 자, 어떤 의견은 원숭이가 나가서 교란 작전을 했다. 정신없이 라고 했다는 의견이 있고요. 하나는 원숭이같이 빠른 병사를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런 기록에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단순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도 자신에게 들어올 그런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조선을 접수해서 일본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국병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임진왜란은 사실 예고된 전쟁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 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조선에. 자, 이때 왕은 선조였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 당파 싸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사실 조선은 당파 싸움이 안정적인 때가 별로 없죠. 선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다시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일본이 명을 칠 건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손잡고 친다라는 소문이 있어 라고 하니 다 깜짝 놀래요. 왜냐? 우리나라는 명을 섬기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생의 나라, 제후국으로서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이나 왕의 책봉을 인정해야지만 왕이나 세자가 되는 경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한테 오해를 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다가 명이 우리한테 군사 보내면 우리 어떡해? 라는 두려움으로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선조가. 이 왕은 다른 선조인데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잘못 알았다가는 명나라가 우리를 가만 안 둘 텐데 어떡하지라면서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자, 그때 조금 잠재우면서 자, 진정하시고 의견을 조율해 봅시다 라면서 나온 것이 유성룡이에요. 자, 유성룡은 이순신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징비록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순신과 어릴 때 동네 형 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유성룡은 대사원도 지냈고 여러 가지 관리를 지냈지만 굉장히 똑똑했고요. 선조가 굉장히 신임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파 싸움이나 조정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을 잘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조가 신임을 했어요. 근데 이 유성룡이 나서서 이렇게 우리끼리 왈가왈가 하지 말고 제안을 두게 합니다.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국방을 재정비합시다 라고 의견을 내요. 그래서 선조는 오케이 하죠. 그래서 먼저 그렇다면 국방을 재정비할 때 믿을 만한 수장을 하나씩 뽑아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청거를 해요. 그때 청거에서 나온 사람이 해군에는 이순신, 육군에는 권율 장군을 청거합니다. 추천해요. 자, 권율 장군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이순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해요. 조정 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듣보잡은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 듣보잡은 누군데 청거를 해서 이 중대한 전쟁에 수장으로 앉힌단 말입니까? 라고 해요. 그것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더더욱 반대할 만한 상황이 많아요. 종류품 만호라고 해요. 자, 만호는 그 관리 직급의 하나인데, 자, 녹둔도라고 있어요. 보시면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에 두만강에 흐르고 있는 곳에 작은 섬 같은 곳의 녹둔도에 군량미가 부족하면 거기에 이제 둔전이라고 해서 논을 형성을 해서 쌀을 생산을 하게 합니다. 자, 그것을 관리하던 종류품 하급관리였던 거예요. 하급 공무원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청거를 해? 라고 했는데 심지어 알아보니 백의종군의 이력도 있어요. 백의종군이면, 백의종군이 뭐냐면 군사의 신분으로 죄를 지어서 사형까지는 아니고 벌을 주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죄인으로 가서 따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고 하는 겁니다. 백의종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백의종군을 한 게 두 번째였던 거예요. 자, 백의종군을 한 이유가 뭐냐? 녹둔도에서 이제 만호로서 관리를 지낼 때 이순신 장군이 갔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 잘합니다. 그래서 이 둔전을 관리해도 야무지게 잘해서, 그리고 백성들도 잘 품을 줄 아는 사람이라 풍년이 들어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풍년이 들어서 추수할 게 많아지니까 추수를 도우러 간 사이에, 자, 이 북쪽에는 항상 누가 출몰하죠? 북방민족인 여진족이 계속해서 국경 근처를 약탈하면서 다녔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그 전에도 조정에 우리 사람 모자르니까 조금 군사를 좀 보충해 주십시오라는 장계를 많이 올리는데 조정은 묵살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진족이 이순신이 잠깐 추수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약탈을 하고 농민들을 납치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추수하다 말고 뛰쳐가가지고 농민들을 다시 데려오고 여진족을 혼내주고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이게 조정에는 어떻게 장계가 올라갔냐면 이순신 만호가 내팽개치고 적을 쫓아가느라고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얻었어요 라고 온팡 뒤집어 쓴 장계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려가죠. 불려가서 뭐 고문 받고 신문 당하는데 털어도 그렇게까지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의종군으로 돌아와서 여진족을 치러 갈 때 또 공을 세웁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해요. 그쵸? 그래서 공을 세운 이력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돼서 만호로 지내고 있던 사람을 유성룡이 청거를 한 거예요. 이 조정 대신들이 와 일어나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이 듣보잡은 뭐이시며 백의종군의 이력인데 안 돼 라고 하지만 유성룡은 밀어붙여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여서 이순신의 성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유성룡의 성구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조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바닷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조선이란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성룡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좌수사로 임명을 해서 수군에 합류를 합니다. 자, 종유품에서 정삼품으로 7등급을 한꺼번에 승진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전라좌수사까지 임명이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순환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고된 전쟁에서 이제 수장들을 했으니까 이제
통신사를 보내서 정확하게 알아놓자라고 해서 통신사를 보내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파리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걸어가죠. 그래서 짐 싸서 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너서 3개월 걸리고요. 돌아올 때 3개월, 가서 짐 풀고 알아보고 하는데 3, 4개월 걸려서 총 1년의 정도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깨인 사람들은 알아서 준비합니다. 유성룡이나 이순신이나 권율 장군이나 각자 대비를 해요. 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 수군을 정비하고 육군을 정비하면서 기다리는데, 자, 1년 만에 조선통신사가 들어와요. 자,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황룡길이란 사람은 왜는 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쳐들어올 것 같아요. 강경하게 얘기해요. 그런 것에 반면에 김성일은 왜는 안 옵니다. 와도 별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수렁이기 시작하죠. 똑같은 걸 보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달라. 그래서 유성룡이 쫓아가서 물어봐요. 김성일한테. 진짜야? 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같은 거 보고 하는데 넌 달라? 라고 물어보니 사실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상황은 똑같은데 보는 눈은 같습니다. 그런데 김성일 말, 너무나 황룡길이 강경하게 이야기해서 불안을 조성할 것 같아서 자신은 오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성룡은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그래서 일단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각자 하면서 맞이하게 되죠. 자, 1592년 4월 13일에 부산포로 왜군이 20만 대군을 몰고 상륙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대군을 몰고 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진행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당황했냐면, 자, 4월 13일에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2일 만에 상주로 올라가요. 12일 만에 상주까지 뚫은 겁니다. 자, 그럼 이미 여기가 뚫렸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이후에 3일 만에 충주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사이에 30일에 선조가 광해군과 함께 평양으로 피난을 갑니다. 자, 그래서 5월 2일에 한양으로 일본은 무혈로 입성해요. 왕이 없는, 주인이 없는 수도에 입성을 해서 한양 탈환을 손쉽게 합니다. 이것이 단 20일 만에 일어난 한양 함락이에요. 우리가 피난을 가면서 왕과 광해군이 한 일이 있어요. 명나라에게 빨리 지원군을 요청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명은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조선이랑 일본이 짜고 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신을 보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리고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 하나가, 너네가 짜고 치는 게 아니면 이렇게 20일 만에 한 번에 수도가 함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일본의 기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경계를 했을 때, 국방을 정비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북방 쪽이에요. 왜냐? 여진족들이나 북방의 이민족들이 항상 쳐들어오는 것이 고구려 때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방의 싸움을 잘하는 장수부터 시작해서 성사코 이런 것을 북쪽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수군 쪽에는 일본이 들어와서 싸워봤자 노략질 정도의 행패를 부리고 쫓겨나고 하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일본을 좀 깔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군 정비를 북방에 있는 것보다 조금 약하게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일본의 신무기, 조총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포르투갈에서 이 신무기인 조총을 들여와서 총을 사용해서 정확성이 높았어요. 자, 우리나라도 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부싯돌에 불 붙여서 걔가 불 붙어서 칙 들어가는 시간 기다렸다가 탕 쏘는 거였는데, 얘네는 걸쇠 자체가 방아쇠에 다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준해서 총을 팡 쏘면 끝이었어요. 그러면 속도전에서 이미 밀립니다. 우리나라가 칙 타고 있는 동안에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파죽지세로 빠르게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일본은 이미 그 전에 100년 동안 내전을 겪었었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초창기에는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함락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해군과 선조의 동선 한번 볼게요. 자, 임진왜란이 시작돼서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거쳐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요. 그 전까지는 세자로 책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로 책봉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못했던 이유는 선조가 최초로 반기를 시작했던 왕이기 때문에 직계가 아닌 직계에서 벗어나 좀 멀리 있는 혈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부터는 자신의 직계로 내려가길 바랬기 때문에 선조를 선뜻 세자로 책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요. 명나라에서도 아직 인정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자 책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상태에서 세자를 일단 책봉해요. 왜냐? 영변을 지나면서 분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분조는 뭐냐면 왕의 권한을 나누는 거예요. 자, 너랑 나랑 분신 싸봐. 네, 나는 저기 명나라 가서 지원군 요청할 테니까, 그리고 몸도 좀 숨길 테니 너는 가서 나의 임무를 띠고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위험하지 않고 싶단다. 네가 가서 나의 역할을 좀 해주겠니? 라고 하는 거죠. 나쁘게 보면. 자, 그래서 분조를 시작해서 선조는 의주로 가서 명나라에게 요청을 하러 의주로 출발을 했고요. 여기서 갈라져서 광해군은 강원도와 항해도 이쪽을 돌면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여진구가 광해로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목을 까먹었어요. 이정재랑. 거기서 광해군이 분조를 하러 가면서 점점 진정한 왕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건데, 광해군이 여기서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왕이 된 이후에 대동법이란 걸 실시합니다. 백성의 생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에 구유를 하면 분조에서의 신임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적장자 영창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만장일치로 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륙에서는 명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하는데, 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유성룡이 지원을 요청해도 명나라가 믿질 않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명나라랑 일본이랑 짜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봐 라고 해서 유성룡이 꾀를 내요. 그렇다면 명나라 사신을 평양성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평양성에서 만나서 보여줘요. 쟤네 좀 보세요. 지금 우리 보고 총을 겨누고 전쟁을 바로 할 기세로 저렇게 포진해 있습니다를 보여줘요. 명나라가 그때 믿죠. 진짜네? 너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진짜로 침략당했구나 라고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유성룡을 만나서 직접 보고 나서 사만대군의 지원군을 보내주면서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되고요. 조명연합군은 내륙에서 평양성까지 내려오면서 평양성 탈환을 하면서 내륙에서의 전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한편 바닷길에서는 수군을 재정비한 이순신이 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닷길이에요. 지금은 비행기가 있지만 옛날엔 비행기 없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다였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로 우리나라를 들어올 때 부산포로 상륙해서 내륙으로 들어가고요. 서해를 통과해야만 한양을 탈환할 수가 있었고 그 건너에 명나라까지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닷길을 가기 위해서 항상 대군을 몰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이순신이 어디서부터 막았냐면 한산대첩이 이 남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골목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막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임진의 날 7년 중에서 초기에서 가장 큰 전쟁이 한산대첩이에요. 이미 그 전에 옥포해전부터 시작해서 사천포해전까지 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한산대첩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해전은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 대첩은 크게 이긴 것을 대첩이라고 붙입니다. 한산대첩은 굉장히 큰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대첩이란 말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한산대첩이 1592년 초창기에 일어나고요. 명량이 1597년 정류재란이 시작될 때 일어났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임진왜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남해를 통해서 이 진도군을 통과하면 서해까지 뚫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목을 이순신이 꽉 틀어지고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해전을 보기 앞서서 배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됩니다. 판옥선을 우리는 많이 썼어요. 이순신 하면 거북선만 생각하지만 판옥선이 주로 수군에서 쓰였어요. 자, 판옥선은 뭐냐면 4개의 기둥을 세워서 판을 덧대서 2층으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판옥선은 아니었고요. 1555년 을묘년에 왜구가 엄청 쳐들어와서
징항에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판옥선이 아니고 그냥 배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일본 군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사무라이들 긴 칼 갖고 다니죠. 그래서 칼 휘두르면서 근접전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에다가 갈고리 걸어서 끌어당겨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래서 이때 징항에 당한 이후로 판옥선을 다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높였고요. 쉽게 올라올 수 없도록 2층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보시면 노가 방해받지 않고 노를 저어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2층에 판을 댄 곳에서 전투를 하고 이 판 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휘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닷길을 보고 지휘를 하는 옥상 같은 곳을 만들어서 판옥선을 만든 겁니다. 뼈저린 경험으로. 그래서 주로 이 판옥선이 거북선 뒤로 따라가면서 같이 전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고요. 자, 일본의 세키부네와 판옥선에 대한 차이점을 아셔야 이순신 장군의 전쟁 전투씬을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판옥선은 보시면 재료 자체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두껍고 무겁고 튼튼해요. 대신에 조각하기가 힘들죠. 반면에 일본의 세키부네는 삼나무로 만들어서 조각하기가 좋아요. 연해서 조각하기도 좋고 만들기도 빠르고 가벼워요. 그래서 잘 뜨고 빨리 나갑니다. 무겁지만 튼튼했고 가볍지만 약했어요. 밑에 보시면 판옥선은 둥그렇게 평평하게 되는 것에 반면에 세키부네는 뾰족하게 돼 있어서 속도는 엄청 빨랐는데 물에 잠기는 게 달라요. 판옥선은 많이 잠기지 않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쉬웠고요. 남해는 물살이 해심이 얕았고 암초가 많았습니다. 암초가 여기저기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깊게 잠기는 세키부네는 빠르긴 해도 암초에 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판옥선이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단점을 이순신은 굉장히 잘 알았어요. 우리의 배의 장단점, 일본의 배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것을 적시적소의 지리와 자연을 한꺼번에 결합해서 잘 적용한 뛰어난 전략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전, 일본은 근접전을 한 이유가 있어요. 판옥선은 튼튼했기 때문에 이런 현작통통 같은 대포를 쓸 수가 있었어요. 양면에 대포를 두고 막 쏘니까 360도 돌면서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양옆을 막 박살을 내면서 가는데 세키부네는 이런 대포를 장착했다가 팡 쏘면 배가 짜게집니다. 약하니까. 그래서 대포를 많이 쓰지 못했어요.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무겁고 부서지면 큰일 나니까 근접전을 이용한 거예요. 가깝게 붙어서 조총을 쏘려면 50m까지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조준해서 쏘고 얘네가 쓰러지면 붙어서 넘어가서 싸우는 근접전을 사용을 많이 했고요. 우리는 원거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총은 없는 대신 대포가 있다. 화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튼튼함을 이용했고 원거리를 이용했어요. 원거리에서 대포 쏘면서 접근하고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물살을 이용해서 쾅 부딪히면 세키부네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했고요. 그런 물때와 바람을 이용한 게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에서도 물론 거북선도 있었지만 이 지형을 잘 이용한 게 바로 한산대첩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한산대첩은 통영과 거제 사이에 있는 좁은 협곡, 그 위에 견내량이라고 있습니다. 견내량은 굉장히 폭이 좁아서 물길이 세요. 그래서 세키부네 같은 작은 배가 물길을 잘 타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해서 남해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견내량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대군이 이제 와서 여기를 지나가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한산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한산 영화를 보면 변요한이 일본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와키자와 야스하루. 자, 이 야스하루는 이순신을 좀 얕봤어요. 우리가 대군이 얼만데, 쟤네를 못 부수겠냐? 라고 하면서 견내량 지나서 거제에 좀 머물렀다가 통과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이순신이 이용이용 하면서 이동을 해와요. 이미 이전에
한산 영화 보시면 거북선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떠는 일본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초반에. 이전에 사천포해전에서 이미 거북선이 처음으로 나가서 다 박살을 냈거든요. 근데 야스하루는 거북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겁 없이 견내량에서 이제 거제 쪽에서 출동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순신은 이미 그 전투 이후에 해군 총사령관 통제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배를 다 이끌고 견내량 쪽으로 옵니다. 얘네 여기서 박살내겠어. 길목까지 들어올 수 없게 할 거야. 네, 와키자와 야스하루. 그래서 와키자와 야스하루 맞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데 견내량이 너무 좁아서 우리 수군이 여기까지 갔다가는 너무 불리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얘네를 끌어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은 한산 앞바다에서 전투를 벌여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초반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네를 끌어내기 위해서 5대를 먼저 이쪽으로 쭉 보내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포를 쏘고, 야, 우리 여기 있다, 쫓아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장군 같았으면, 거북선을 봤던 장군이나 이순신을 한번 겪어봤던 장군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쫓아오지 않았을 텐데, 이 와키자와는 쫓아갑니다. 이것들이 뭐지? 5대밖에 없고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 수군들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대가 총을 쏘고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냐면 이 한산 앞바다까지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이 5대가 갑자기 이 중간쯤에서 합세를 한 수군과 합쳐집니다. 쟤네 5대가 아닌데 좀 많은데? 라고 하면서 보니 좀 이상해요. 도망가는 모양이 3갈래로 갈라져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좀 이상함을 감지해서 쫓아가긴 하는데, 이제 다 끌고 와서 수군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서 한산대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견내량에서 일본 수군이 막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 그림은 지도는 좀 큰 것이 필요해서 제가 발로 그렸어요. 그래서 조금 어설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배랑 이런 것들이 조금 조악해도. 자, 일본군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 3갈래로 나눠진 수군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변신을 하냐. 자, 3갈래로 도망가던 수군이 일자진을 펴니다. 이 일자진을 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있던 수군의 이 판옥선들이 뒤로 쫙 빠지고요. 양쪽에 일자진 펼쳤던 좌우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거북선도 딱 나타나고요. 쫓아왔던 일본군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섬멸포위 작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깃진 전법이에요. 하깃진이 이렇게 학이 날개를 펴서 감싸 안듯이 포위를 하는 겁니다. 자, 일본군 너무 깜짝 놀라죠. 이거 뭐야? 갑자기 하깃진이 펼쳐지고 거북선이 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박살을 내기 시작해요. 포 쏘고 박살 내고. 전술에서 좌우 아니면 앞뒤를 막히면 전쟁은 끝이에요. 포위를 당했으면 끝인데 이때 또 물살이 바뀝니다. 물길이 일본의 역방향으로 세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요. 자, 배는 후진이 안 돼요. 빠꾸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망을 가려면 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어요. 새끼분에는 방향을 쉽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죽지세로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선 수군이 싹 뒤를 다시 포위합니다. 이미 하객진으로 그물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뒤에 원균을 비롯한 다른 수군들이 포위를 하면서 좌우 앞뒤가 다 막혀서 포위 섬멸 작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포 쏘고 부딪히고 하면서 박살이 나는 것이 바로 한산대첩입니다. 자, 이 와키자와 야스하루는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작은 배로 옮겨 타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 한산도로 도망을 칩니다. 간신히 도망을 치는데 한산도는 무인도, 아무도 없고요. 약탈할 사람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서 거의 10일간 미역만 먹고 굶어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그것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명량에서 다시 참전을 하는 것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산도로 포위를 했었기 때문에 탈출이 쉽지 않았다가 간신히 탈출을 하죠. 이렇게 한산대첩은 육군에서 많이 쓰는 하깃진을 갖고 와서 썼어요. 섬멸을 하는데 이렇게
포위를 해서 섬멸하는 작전, 이것을 수군에서도 적용을 한 겁니다. 견내량은 좁으니까 한산도로 끌어내려서 여기서 포위 작전을 해서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승을 거뒀고요. 하객진은 적군과 아군이 비슷할 때, 규모가 비슷할 때 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던 것이고요. 이때는 이순신이 해군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배들도 많이 갖고 있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판옥선이 이렇게 가다가 방향 전환이 쉬워요. 일자로 가다가 돌리는 겁니다. 자, 돌리면 쫙 돌리면서 이것이 이렇게 일자진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하는 하객진인데 이게 한산 영화의 스틸컷입니다. 한산이 CG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객진을 항공샷으로도 볼 수가 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보시려면 멋있는 장면 보고 싶다 하시면 한산을 보시면 돼요. 네, 영화 정말 멋있었어요. 저 한 10번 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객진 접법 써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이제 바닷길이 막혔어요. 저 호랑이 같은 이순신이 꽉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몇 번 크게 깨지고 나서 그 기점이 한산대첩입니다. 그렇게 깨지고 나서 잠시 멈춰요. 야, 해전 좀 잠깐 멈춰봐봐. 뭔가 우리도 이게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1593년 웅포해전을 기점으로 긴 휴전의 기간을 들어가요. 협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명나라도 얘네가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한테 피해만 안 오면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애들 다쳐가면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하고 계속해서 강화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밀고 당겨지면서 횟수로 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끌면서 일본은 재정비를 할 시간을 주게 된 거고, 일본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은 강화협상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그 명나라 황제 딸을 히데요시 첩으로 보내. 그리고 조선의 사군을 낮춰. 그리고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보내.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전국에나 요청할 수 있는 강화협상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협상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시간을 끌 겁니다. 그러다가 1597년에 완전히 결렬이 돼요. 야, 됐어, 그만해. 우리도 이제 협상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끊어내고 다시 시작된 것이 정류제란입니다. 일본은 그래, 됐어, 그럼 우린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면서 재침략을 한 게 정유년에 난을 일으킨 게 정유재란입니다.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본은 우리나라에 다시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바닷길이 열려야 했어요. 바다를 꽉 틀어지고 있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해서 남아있는 왜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왜군들은 성을 쌓아가지고 외성을 쌓아서 거기서 또아리 틀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바닷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원군이 올 수도 없고 보급로도 끊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계속 버틴 거예요. 성 안에서. 그래서 일본이 다시 재침공을 위해서는 바닷길을 뚫어야 돼. 근데 바닷길에서 버티고 있는 이순신을 없애라가 계획이 된 겁니다. 이순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요. 이순신은 청렴결백해서 뇌물도 안 먹어. 그리고 말도 안 통해. 이순신은 목표가 하나였어요. 이것들을 몰아내는 거.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거.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협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일단 없애자라는 계획을 잡아서 계략을 펼쳐요. 자, 고니시라는 장수가 요시다라는 밑에 사람을 통해서, 첩자를 통해서 정보를 흘려요. 울산에 있는 가토 장군, 울산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토 장군이 7,000명 군사 데리고 대마도 통해서 조선을 정벌할 거야 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자, 그러면 선조는 기가 또 파랑거리면서 깜짝 놀라죠. 휴전 상태가 오래됐는데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이순신한테 가서 가토목 갖고 와. 그래서 나한테 안심하는 걸 보여줘 라고 하는데 이순신은 콧방귀를 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때가 1, 2월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일부러 출정을 나가진 않아요.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왜냐? 쿠로시오 난류가 겨울에는 굉장히 급박하게 물살이 셉니다. 그것을 판옥선이 만나면 새끼분에는 그 물살을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판옥선은 그 물살에 휩쓸리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이 얼면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노를 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도 따라잡을 수 없을 뿐더러 표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이순신이 여길 자리를 비우면 남해를 통과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순신은 거절해요. 출정을 안 합니다. 자, 그랬더니 선조가 화를 내죠.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영모다. 잡아들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산도에서 끌려가요. 자, 끌려가면 고니시는 쾌재를 부르죠. 드디어 우리 계략이 먹혔어. 이제 수군이 비었다. 자, 이때 제목이 뭐였냐면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업신여긴 죄, 그리고 적을 치지 않고 나라를 등졌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죄로 빠뜨렸어. 자, 여기서 원균이 또 빌런 원균이 또 공을 세우죠. 장계를 막 올려요. 나 같으면 빨리 나가서 수군을 정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간교한 장계를 올려서 선조를 더 분노하게 만들죠. 불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도 안 되는 파직 제목을 얻게 돼요. 근데 뭐 아무리 주리를 틀고 뭐 얘를 뭐 고문을 해도 나올 게 없어. 털어서 나올 게 없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너는 백의종군으로 가서 따라서 다시 싸워서 보냅니다.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고요. 원균은 해군 총사령관 자리를 인터셉트하는 거예요. 토스 받습니다. 그래서 원균은 굉장히 어깨가 뽕이 올라갔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백의종군으로, 이건 이후에 7천년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백의종군으로 이제 다시 군을 따르러 내려가는 길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잡혀갔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배를 타고 오시는 길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의지를 했던 이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난중일기에도 되게 절절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난중일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보러 오시다가 노쇠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에 마음이 찢어지죠. 몸과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내려와서 이제 명량해전을 겪게 되는 것인데, 자, 명량해전이 끝나고 나서 순환은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뻐했던 막내 아들 이면이 명량 이후에 앙심을 품고 이순신의 생가인 아산으로 가서 이면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도 있지만, 나는 아들의 죽음을 들은 지 나흘이 됐는데 맘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간략한 기록이 있어요.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입니다. 징비록, 난중일기, 다른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아시죠? 기록의 나라. 그래서 그 기록들을 맞춰봤을 때 이순신의 성격과 생김새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칼의 노래라고 김훈 작가님이 쓰신 대목에서 제가 운 적이 있어요. 막내 아들 이면의 부고를 받고서도 맘 놓고 울지 못해서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홀로 밤에 소금 창고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숨 죽여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순신 장군도 용맹하고 완벽주의지만 한 어머니의 아들이자 한 아들의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의 어깨에 엄청난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게 한 거예요. 이순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을 던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간 인물이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순환을 겪고서는 내려갔어요. 근데 자, 왜군은 신났죠. 자, 뚫렸다. 원균 따위는 무섭지 않아 라고 해서 치천량으로 대군을 몰고 와요. 자, 원균은 거북선까지 왕창 끌고 가서 대패합니다. 폭망. 그래서 거북선 3척 갖고 왔다 다 침몰당하고요. 판옥석 140척이 침몰이 당했어요. 조선 수군 1만 명이 괴멸했습니다. 그야말로 수군을 아작내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균도 죽었어요. 전사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통제사를 재임명했어요. 왜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재임명을 해서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서진 수군과 12척의 배였습니다. 자, 이 한번 경로를 보시면
자, 남해가 뚫렸어요. 원균이 홀라당 말아먹어서 남해가 뚫려서 마지막 진도를 통과하면 바로 서해입니다. 그래서 이 길목까지 뚫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수군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고요. 조정에서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정류재란이 시작됐고 대군이 몰려와서 엄청나게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급히 재임명을 당하지만 이순신이 받은 것은 정말 엉망진창인 수군과 배 12척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결정해요.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 수군을 버리라는 거죠. 자, 이 상태로는 수군을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할 수가 없어 라고 육군으로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명령을 내리니까 이순신은 단호하게 거절해서 다시 장계를 올리죠. 아주 유명한 명언.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으로 나와 있지만 표류하던 판옥선 하나 더 갖고 와서 13척으로 나가게 돼요. 하지만 그땐 12척밖에 없었겠죠. 이순신 장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 하나예요. 이 전쟁 끝낼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한을 반드시 풀 것이다. 목표 하나였어요. 이거 이외에는 듣지 않았고요. 아무리 모함을 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악조건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요. 어떻게든 이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해서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혼자서, 선조의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수군을 다 돌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배를 수리해요. 그래서 모아서 얘기하죠. 다 너무 두렵죠. 우리 12척밖에 없는데 300척 넘게 오는 왜군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가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무섭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려를 하지만 들리지 않죠. 멋있는 말도 들리지 않아.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순신은 몸소 보여줍니다. 명량에서도 나오는 대사들 있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죠. 천군만마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몸소 보여준 전쟁이 바로 명량이에요. 자, 명량을 한번 볼게요. 자, 명량은 진도와 해남. 자, 여기가 뚫리면 서해까지 바로 뚫립니다.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 여기 지도상에서 지형을 한번 볼게요. 이순신 장군은 모든 지역을 다 100% 알진 못했기 때문에 지형과 자연을 잘 아는 사람을 많이 섭외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치로 왕창 끌어올려서 적용을 한 사람입니다. 자, 진도와 해남 사이에 이곳을 명량해협이라고 해요. 자, 병의 목처럼 굉장히 좁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만조와 간조, 해수면이 높아졌다가 낮아질 때 이 물길이 한 곳으로 왁 몰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살이 세요. 그 물살이 막 회오를 치면서 돌아가면서 해벽에 부딪히면서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물명자에 교량자를 써서 명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량해협이라고도 하고요. 울돌목이라고도 불려요.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물살을 잘못 만났다가는 어디까지 밀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 대한 해류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걸 이용하기로 해요. 근데 하지만 일본이 우리 12시에 너네 방문할게 이러고 방문하진 않죠. 그쵸? 아무 때나 지네 맘대로 오기 때문에 그때와 물때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버텨야 할지, 어느 정도 버텨서 우리가 작전을 수행할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악조건 중에 악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야말로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나의 투혼을 불살라서 운명에 맡긴다라는 심정으로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오는데 330정 정도가 들어오는데 선봉대로 133척이 들어옵니다. 이순신이 먼저 자, 내가 용기를 보여주지 하면서 대장선이 먼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맞닥뜨려요. 이때가 바로 오전 11시 조류방향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살이 빠를 때죠. 그래서 이 일본 부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맞아요. 완벽주의였죠.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순신 대장선이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뒤에 2명의 판옥선들이 안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쵸? 자기네들 12척밖에 없는데 100몇 대가 10대 1로 싸우는 꼴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으니까 뒤에 백성들의 고기잡이 배들을 뒤에 이렇게 늘어뜨려 놨어요. 우리가 너무 적으면 너무 약해 보이니까. 그래서 뒤에 고깃배를 놔두고 앞에 12척의 판옥선이 함께 나갔는데 계속해서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네, 제가 그린 겁니다. 좀 조악하지만 이게 더 보기가 편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1대 133대로 싸운 거예요. 언제까지? 물살이 바뀌는 정오 1시간 이상을.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싸워도 이것들이 안 오니까 초유기를 올려요. 초유기는 장군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네 빨리 와. 라고 해서 부른 초유기를 막 흔드니까 그제서야 안희와 김응함이 옆에 두 개 와서 씁니다. 그때 붙어요. 왜냐? 이순신 장군이 투혼을 발휘해서 혼자서 133척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상을 그걸 봤기 때문에 안희와 김우왕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조류가 멈춥니다. 자, 폭풍전야라고 하시죠.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고요해지는 시간. 자, 물길이 멈추고 드디어 조류가 바뀌어요. 1시 조류 방향이 역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바뀔 때 엄청나게 속도가 붙기 때문에 엄청난 힘과 속도로 빠르게 역으로 바뀌어요. 일본군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자, 이순신 대장선과 판옥선은 그 기세를 몰아요. 빠르게 밀고 나가면서 일본군은 갑자기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배들하고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12척의 판옥선이 부순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박살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는데 울돌목 아시죠? 웅 소리 내면서 엄청나게 회오리 되듯이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이순신 장군과 판옥선이 몰려가서 포를 쏘고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 이순신과 이 지역 사람들은 물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량에서도 보면 회오리 치듯이 휩쓸려 가느라고 전쟁이고 뭐고 자기들끼리 부딪히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과 판옥선이 추격전까지 벌이는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도 휩쓸릴 뻔한 것을 백성들이 고위배들이 가서 끌고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명량은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전쟁의 기적의 전쟁이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나서서 도왔고요. 옆에 산에서 계속 교란 작전도 함께 하고 하면서 백성과 수군의 의기투합,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는 이순신 장군의 투혼, 그리고 하늘이 도운 전쟁이었어요. 사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투혼을 벌인 이순신에게 하늘이 도운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심하게 적은 아군으로 적군을 대패시킨, 대승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술 이야기하는 책에서 보면 반드시 이 얘기가 나와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던 것인데 다윗이 이겼죠. 그런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다 끌어올려서 적용을 해서 투혼을 섞어서 하늘의 기적까지 합쳐서 만들어낸 게 명량이고요. 보시면 수군은 11명 정도 죽고 21명 부상인데 일본은 3,000명이 전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지형을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쾌거를 이룬 게 바로 명량해전이에요. 너무 드라마 같아서 사실 드라마로 만들어도 저게 뭐야 할 정도로의 기적의 전쟁이 바로 명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실까요? 제가 너무 대응분해서 막 얘기를 해서 속도가 너무 빠르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더 시간이 연장될 수가 있는데 제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1시간 10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훅훅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명량 이후에 육지에 남아있던 왜군들은 또다시 고립이 돼요. 야, 이거 뭐야? 지원군이 오는 거 또 막혔어. 수군 다 끝났다며? 라고 하는데 명량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니까 일본에서 갑자기 야, 좀 중지해봐 라고 해요. 이때 상황 돌아가는 것도
안 좋게 돌아가죠. 자, 명량이 끝난 이후에 자, 해전 잠깐 중지하고 기다려 라는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외성을 또 쌓죠. 이전에도 외성을 쌓았지만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요. 견고하게 쌓는데, 자, 일본 외성은 일본은 어디를 점령하겠다 싶으면 반드시 외성을 쌓아서 주둔지를 삼습니다. 그래야 거기 또아리 틀고서는 버틸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 순천 외성이 엄청난 철옹성이었어요. 이게 철옹성이 외성 하나 쌓고 외성 2개 쌓고 내성 하나 또 쌓고 제2내성 또 쌓고 겹겹이 쌓아요. 그래서 여기 무너지면 여기 가서 싸우고 여기 무너지면 여기 걸어 잠그고 싸우고 하면서 겹겹이 철옹성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에 있으면 높이 있으니까 육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다가 이 순천 외성은 순천만이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지니는 딱 하나고 주변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얘가 밀물과 썰물 때 달라집니다. 수군들이 맨날 여기 외성 둘러싸고서는 얘네 끌어내려서 섬멸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 밀물일 때는 배가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썰물일 때 쫙 빠져나가면 뻘로 남아서 배가 고립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왜군들이 막 벽 타고 내려와서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이 사람들이 튀어나오죠. 뻘에서 싸우다가 일본은 이 성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면 끝인데, 얘네는 우리나라 수군은 전멸을 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고 하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명연합군에서 진린이라는 또 민폐 덩어리가 한번 나와요. 자, 그 진린이 자꾸 급발진을 해가지고 나 얘네 다 한꺼번에 해치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밀물 썰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계속 가가지고 때를 놓쳐서 썰물에 자꾸 고립이 될 뻔한 것을 이순신이 몇 번이나 가서 구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폐 덩어리. 네. 네. 자, 그래서 완벽한 철옹석 난공불락이라고 불렀지만 양날의 검이었어요. 왜냐? 고립됐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 안전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성 중에서 큰 외성이 순천외성, 사천외성, 울산외성이 있습니다. 그 가토가 쳐들어온 데하는 가토는 울산에 있었고요. 심하제라고 해서 노장군, 노령의 장군이 사천의 외성을 쌓고 있었는데, 자, 순천 쪽 앞쪽에 바다에 이순신이 꽉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수천외성의 고니시가 바로 이순신의 계략을 빠뜨려서 백의종군을 하게 만든 갸가갸입니다. 자, 먼저 인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노량은 임진왜란을 끝난 해전이기 때문에 삼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량을 보실 때도 이 인물을 잘 알고 가지 않으시면 너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명나라. 자, 조명연합군에서 진린이 나와요. 진린 장군은 정재영 배우가 했고요. 등자룡이라고 하는 부도덕은 허준호 배우님이 열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린은 기록에서도 성격 포악하고 더러움이라고 여러 기록이 있어요. 자신한테 잘 못한다고 막 우리나라 수군 장교를 목에다가 끈 매달아서 메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폭했는데 이순신에게만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이 어르고 달래고 해서 가고 전리품도 나눠주고, 이순신이 갖고 온 거 전리품 네가 한 걸로 해 라고 쑥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순신은 잘 따랐다고 해요. 존중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명나라 이 등자룡은 기록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굉장히 노장입니다. 70세 노장이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명나라 진리는 아까 썰물 밀물 상관없이 자꾸 급발진해서 피해 입히고 이순신 장군 귀찮게 했었고 하면서 민폐덩어리라는 별명도 얻은 진린이 있었고요. 조명연합군에. 자, 고니시와 심하제가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자,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고니시는 울산의 성에 갇혀 있었고 이 심하제는 사천 쪽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일단 소식을 전하는 것도 백기를 따라와야 했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정말 천지개벽이 흔들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깜짝 놀라죠. 자신의 전쟁을 내보내고
지원을 해주던 수장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짜 세대인 거예요.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지원해준 사람도 없고 죽었어. 이 다음에 정권이 어디로 넘어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갇히게 된 거야. 라고 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노량해전은 각자의 목표가 달라져요. 일본의 외성에 또아리 틀고 있던 애들은 집에 갈 거야 라는 목표가 생겼고요. 이순신 장군은 한 놈도 못 보내 라는 목표로 바뀐 겁니다. 전쟁의 승리가 상관없어요. 나 집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웃기지 마. 아무도 못 가. 너네가 우리에게 희생시킨 것들을 모두 다 돌려주마. 그리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마가 이순신에게는 바뀌지 않는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고니시는 고민을 해요. 아, 이거 귀국 명령도 떨어졌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춘천에서 고니시가 있던 곳이고요. 사천에 외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이 심하지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이 이순신이 여기서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니시는 진린에게 뇌물을 보내요. 이미 이전에도 뇌물을 많이 냠냠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전령이 왔을 때 또 받아요.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조명연합군에 그럴 수 있겠니? 라고 하는데, 고니시는 협상에 능했어요. 원래부터 무신이 아니었어요. 장사하던 상인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에 들어가지고 임진왜란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참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백의종군하게 만들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진린을 찾아가서 막 전리품도 주고 수급도 주면서 막 꼬셔요. 우리 명나라 안 건드릴게요. 그냥 집에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전령을 보내야 돼요. 배 한 척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협상을 요청합니다. 근데 또 진리는 넘어가요. 배 한 척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데, 이 보내준 배 한 척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순천해성에서 배를 한 척 보내서 사천해성에 있는 심하즈한테 돌아갈 거야? 돌아갈 때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만나서 여기서 합류해서 이순신 장군 좀 뚫고 같이 집에 좀 갑시다 라고 협상을 보내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고니시는 좋은 머리 써가지고 심하즈를 넘어오게 해요. 자, 이것은 깊은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노량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심하즈는 출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 그냥 그러면은 이 순천해성에서 얘 빼내가지고 같이 가자. 이순신 둘이 합치면 못하겠냐? 라고 시작해서 노량해협을 통해서 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지지부진한 진린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 이제 히데요시도 죽었고 집에 간다는데 굳이 우리 애들도 다쳐가면서 꼭 다 죽여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니시도 계속 그렇게 꼬신 거예요. 명나라 사람들 우리 애들 다 다치게 할 필요 있어요. 우리 조용히 집에 갈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수긍도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야. 전쟁 끝나고 얘네 가면 되는데 후퇴한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면서 계속 지지분이 지대로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순신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순신이 배를 보냈다라는 것을 통과시켰다는 알게 되면서 분노합니다. 장난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조명연합군으로 온 장수가 적의 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진리는 배 한 척 가지고 뭘 그래? 그럼 이제 끝냅시다 제발 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순신은 듣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너네는 길만 비키게 해 라고 합니다. 조선수군이 알아서 하겠다. 너네는 길만 터라 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창피하기도 하지만 다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순신은 결심합니다.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늘에 바라옵건대 반드시 이 적을 섬멸하게 하소서. 기도와 각오를 다지고 노량해전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노량해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아까 보셨던 지도처럼 노량해협은 굉장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하는 것을 공격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심하즈가 들어왔을 때가 밤이었어요. 새벽 2시. 마주쳤을 때가 밤이었는데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그땐 전기가 없죠. 그래서 완전 칠흑 같았을 거예요. 자신의 배에만 불을
피워놓으면 자신의 배만 보이고 앞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오는데 이순신이 대기하기로 합니다. 자, 대기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수군이 이 왜군의 함대보다 많을 리가 없기 때문에 또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밤에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하는데 이 장면이 참 장관이에요. 이 일본군들이 좁은 해협을 나갔을 때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을 앞세워서 조용히 가서 급습을 하는데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쏘는데 칠흑 같은 어둠에서 갑자기 불꽃놀이 하듯이 팡팡 터집니다. 아름답지만 엄청난 공포예요. 왜냐? 2, 3초의 후에 올 지옥이 아름다움으로 함께 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좀 무서웠어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불빛을 아름답지만 불꽃놀이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불빛들이 꽂히면서 불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선봉단을 계속 태우면서 부수고 대포를 쏘고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일본군도 뒤에서 계속 오고 있는 배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엉키기 시작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뒤로 빠져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뒤로 슉 빠져버립니다. 자, 원래 계획은 뭐였냐? 자, 여기 보이시는 관음포라는 곳이 있어요. 노량해협보다 관음포는 포예요. 포는 이렇게 쏙 들어가고 뒤에 육지가 있는 곳을 포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예고편은 정말 하이라이트만 보여준 거라서 호흡이 길어요. 가서 보셔야 돼요. 자, 포로 끌어들여서 포위해야지. 그물에 망에 딱 묶듯이 관음포로 유인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관음포는 노량해협보다 훨씬 넓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좀 좁았으면 야, 여기 육지인데 여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시마즈는 도망을 치면서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 겁니다. 왜냐? 여기가 너무 넓어서. 그래서 관음포 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유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관음포에 갇힙니다. 항아리 안에 싹 갇히듯이. 그래서 진린이 앞쪽으로 쫙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포구 안으로 갇힌 꼴이 돼요. 그래서 그제서야 자신들이 육지 포에 갇힌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래죠. 근데 정말 수세에 몰린 겁니다. 수세에 몰려서 이렇게 갇히게 된 형국이고 다시 명과 이순신 장군이 바꿔가면서 계속 얘네를 포위하니까 공포에 시달리죠.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뚫어? 자, 여기 갇혔는데 여기를 다 포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육지로 가봤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끝내야 돼요. 얘네도. 자, 얘네도 사투를 벌인 겁니다.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군대가 여기를 돌진해요. 그냥 돌진해.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우리는 집에 갈 거야. 얘네도 만만치 않게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처절했어요. 집에 갈 거야. 응?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처절했습니다. 한 놈도 못 보내. 라고 하면서 뒤엉키면서 피 튀기는 사륙전이 10시간 가까이 진행됩니다. 일본도 쥐도 몰리면 고양이 물어요. 그래서 일본군도 정말 사투를 걸면서 탈출 계획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계속 부딪히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일본군의 함대가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쳐도 계속해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서 1시간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비 튀기고 불타고 비 오듯이 우박처럼 불 내려오고 하면서 찌르고 죽고 싸우고 하는 시간을 10시간 지속한 겁니다. 새벽 2시에 시작해서 아침이 될 때까지, 해가 떠서 주변이 보일 때까지. 그때서야 일본은 자신들이 여기 완벽하게 갇혔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치열하게 적전이 벌이고 있을 때 또 이 민폐덩어리 진린이 일본 왜군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왜냐? 일본은 공격을 할 때 적장을 먼저 공격해요. 적장을 잡으면 일본군은 적장이 목이 베어졌을 때 해체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명량해협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힌 것도 있지만 적장이 죽은 것을 건져내서 목을 잘라서 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기가 확 떨어져서 명량해협에서 많이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적장을 먼저 노립니다. 근데 봤는데 웬 중국 애가 어리버리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진린이 있는구나.
제가 진리는 조명연합군의 수장이구나 하면서 진리는 노리면서 붙어요. 막 붙어서 이 진리를 잡으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진리를 막 공격을 하는데 이순신이 그걸 보고 도와주러 막 갑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같이 수세에 몰리면서 엉망진창 엉키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순신도 아비규환에 함께 섞이면서 전쟁에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진린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해. 포착한 겁니다. 타겟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원래 기록은 뭐 송일입이 총을 맞아서 기절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가 옆구리 가슴 쪽에 정통으로 총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전사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명언 아시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계속 싸워라. 사실상 적장이 죽으면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황급히 숨긴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아수라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10시간이 지속이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두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륙전이 10시간 이상 벌어진 것이 노량해전입니다. 승리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집에 가고자 하는 사투, 막고자 하는 사투가 부딪혀서 엄청난 10시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노량해협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어요. 그 호흡이 긴 것 중에 모든 감정들이 다 담기고 관계들이 담겼기 때문에 호흡이 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야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불바다 속에서 엉망진창 아비규환이 아침 10시가 돼서 거의 종료가 돼요. 정오가 다 돼서 10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해 뜨고 점심때쯤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무술년에 한중일이 참전한 10시간의 전투가 조선의 승리로 끝나요. 자, 시마즈는 여기서 고니시 얘기를 안 했군요. 자, 고니시는 엉망진창 싸우고 있는 걸 보다가 유유히 일본으로 돌아가요. 전리품과 수급을 가지고. 그래서 참 얄미운 인간이죠. 하지만 고니시는 정권이 바뀐 쪽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는 공평해요. 자, 그렇게 유유히 도망가지만 시마즈도 도망을 쳐요. 적장들은 참 잘 도망을 갑니다. 그쵸?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순신이 전사한 것이 바로 향년 54세고요. 이순신이 전사한 것을 모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기도 했고 알리지 않고 묵묵히 전쟁을 이어갔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을 할 때 이 영화에서 담담하게 표현을 해요. 여태까지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격하게 울부짖고 난리를 치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담담하게 이순신에 대한 감정을 담아냅니다. 이순신의 그런 투혼과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이 끝이 났고요. 다시는 296년 동안 일본이 수군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입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 침범한 게 동학농민운동 때 그때 들어오고요. 이 이후로 수군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음 정권을 잇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이렇게 전쟁 말고 좀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수군한테 된통 당한 기억 때문에 수군 쪽으로는 잘 접근을 하지 않은 게 거의 300년 가까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쵸?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임진왜란은 종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순신은 너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요. 지리전략가이기도 했고 민중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정직했던 탓에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지만 이순신의 한 가지 목표, 너네들을 가만두지 않고 이 전쟁을 끝낼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투혼 때문에 우리 조선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닷길을 지켰고요. 이 마지막 투혼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독립투사나 이런 영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와닿지 않을 때는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막 펑펑 우세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임진왜란 상황은 다 똑같았는데 거기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감내하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가 잘된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시간, 지금 우리가 강의 듣는 이 시간이 1시간만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엄청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값지게 얻어온 이 귀한 시간을 순간순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배우는 게 아니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추운 겨울에 얇게 입고 나면 감기 걸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어른들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요. 현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즐겁게 알기 쉽게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의 해설사와 가이드의 역할입니다.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어렵지 않게 전달해서 이어갈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투어가 있고 강연이 있고 다른 것들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히 역사를 알고 받아들일 것, 아닐 것들을 정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잊으면 정말 미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냥 명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해설사 가이드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영웅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라면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주느냐, 살만한 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순간순간이 쌓여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순간이 행복해야 그것들이 쌓여서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전달할 때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항상 던져요. 제가 이 이순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한 이유도 영화도 재밌게 보세요도 있지만 이 영웅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순신 관련된 것에 대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알림을 안내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방이 있습니다. 왜냐?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을 예상했으므로 제가 처음에 녹화한 걸 그대로 링크를 놔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재방 기간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문자가 갈 거예요. 언제 닫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수정해서 올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녹화한 때부터 쭉 그냥 놔둘 건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그 앞에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부터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오랜만에 하신 분들,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오랜만에 온라인 강연에서 너무 행복했고요. 다시 만나뵈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 겨울에 따뜻한 박물관에서 만나요. 27일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꼭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런 좋은 주제 있으면 무료 강연으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